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전열 정비는커녕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휩쓸리는 여권이 또 한 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진전이 없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이 이 대표가 결단하는 듯한 모양새로 급물살을 탄 겁니다. 윤 대통령의 통큰 양보에 이 대표가 화답하는 형식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늘 타이밍을 놓친다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만남은 성사됐고 남은 건 성과입니다. 회담을 통해 얻어내려는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분명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민생이겠죠.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첫 소식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이뤄집니다. 점심을 먹는 대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1시간을 회담 시간으로 정했지만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 제한은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통화로 만남을 제안한 이후 양측이 두 차례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을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 대표가 일단 만나겠다며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회동을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회동 의지를 전해 듣고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준비를 잘해서 잘 모시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준비해온 발언을 윤 대통령이 주로 듣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렵사리 영수회담이 성사됐지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확인된 건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협치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차담회에는 양측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 각각 3명씩 참여합니다. 두 사람만 따로 시간을 가질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일단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의제는 뭐가 될까요? 25만 원 지원금, 의료개혁을 포함한 민생 현안, 각종 특검법 등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것 같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 참석자는 모두 8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함께하고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천준호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까지 4대4로 만납니다. 두 사람의 모두 발언 이후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되는데 결과에 따라 공동 합의문을 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따로 독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아마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기조 전환을 큰 주제로 놓고 총선 과정 당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의제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현안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도 표명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같은 국정과제나 총리 인선과 인준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민심을 가감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할 모멘텀을 찾길 기대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한 의제가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가 잇따라 빈손으로 끝나면서 회담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나게 됐습니다.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이 성사된 배경이 뭔지 또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민주당 그동안 의제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답을 좀 내놔라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바뀐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사전에 최고위원들과도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대표 발언이 있기 전 아침까지만 해도요. 민주당 의원들 의제 없이 만나겠다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는 등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결단하는 이미지와 함께 전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한정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양보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끌려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제안은 윤 대통령이 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나름의 결단이었는데 이제는 이 대표가 오히려 이슈를 주도하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조국 대표와도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확실히 전국 주도권을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좀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양측의 속내가 다릅니다. 대통령실로서는 불통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야당 대표도 만나려 한다는 이런 소통 노력 자체가 중요해 보이고요. 이 대표에게는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서 명실상부한 야권의 차기 주자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함해서 의제마다 대통령의 확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론되는 의제 하나하나가 대통령이 뭐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여당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 도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의 경우에는요. 입법 독주를 예고하고 있는 야당에 맞설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무조건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실이 일단 듣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속내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듣긴 할 텐데 결론은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 되겠군요. 자, 만나는 시간이 지금 일단은 1시간이잖아요. 이게 좀 뭐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할 걸로 보입니까? 네, 그나마 민생지원금 정도가 좀 현실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의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가뜩이나 고물가가 고민인 데다가 민주당 역시 규모나 지원 대상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첫 회담에서 특정 의제에 대한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접근법보다는 추가 영수회담 또는 회담 정례와 같은 논의의 틀에서 가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성과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정치라는 게 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민생만 좀 바라보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원내대표가 결정된 데 비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낸 후보가 없습니다. 친윤 3선 이철규 의원이 급부상하자 친윤 비토론이 불거지면서 개파색이 옅은 부산 4선 김도읍 의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권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면서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수도권 4선인 안철수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정말로 우리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일 중요한 계기인데 꼭 지금 나오셔야 될까? 그게 우리 당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최근 당선인과 낙선인들을 잇따라 만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의원들에겐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윤계와 영남권을 중심으로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사선의 김도읍 의원을 미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내일 저녁 부산 지역 당선인 모임을 가진 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 쇄신을 위해선 친윤과 영남권 모두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공개 행보는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친윤과 영남 쪽에 있는 분들께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일단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백의종군 해주시는 게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과 충청 지역의 성일종 의원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닷새뒤인 다음 달 1일이 후보 등록일이어서 주말을 지나면 원내대표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도 중진들의 고사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이르면 주말쯤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선 친명 핵심인 삼선의 박찬대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될 걸로 보입니다. 누구도 원내대표 경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데 연임 얘기가 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장까지 친명 일색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일 대우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마감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에 삼선의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앞서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했던 서영교, 김민석, 박주민 의원 등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에서 절반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지만 사실상 요식행위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정세균 의원이 추대된 적은 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박 의원을 원내대표로 사실상 낙점한 것이라며 당 내부에 이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모두 쫓겨났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22대 국회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당 중진들도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추출이 돼야지 그냥 명심이 나다, 명심팔이 하면은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의 민주당 완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이란 빗장을 잇따라 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더 나은 안을 가져오면 정부 아닌 2,000명을 내후년에는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숫자는 어제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루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인데 답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의 전면적인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추계와 관련해 더 나은 안을 제시하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을 철회하고 의료계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무조건 안 바꾼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를 어제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 정원은 입시 절차가 진행돼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해 내년도 입시 변경만 빼면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제안에 화답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우리 500명 줄여줄게. 이거 우리 양보했는데 왜 안 들어오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모습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0명이란 단일안을 갖고 나와도 협의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부는 정원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내놨으니 의료계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지만 의료 공백 사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서 교수 집단 사직, 나아가 집단 휴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는 최원영 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 기자, 빅5 병원들이 전부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성모병원은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빅5 병원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중단할 예정인데요. 집단 휴진 날짜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30일, 서울 아산병원이 다음 달 3일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특정 날짜나 요일을 정하지 않고 교수들마다 하루를 정해 휴진에 들어갑니다. 다만 응급, 중증 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빅5 병원이 전부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저녁 7시부터 긴급 총회를 열고 휴진을 논의 중입니다. 비대위엔 전국 2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어 대형 병원의 주 1회 셧다운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도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당초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병원별로 따로 취합해 제출할 전망입니다. 또 전국 대부분 의대가 비대위를 중심으로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교수들의 병원 이탈은 다음 달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를 선생님으로 부르며 존경해온 국민 마음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암 환자 단체는 당장 사직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해온 수도권의 한 공공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을 주도한 의협 차기 회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어제 조승현 인천의료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 회장은 해당 의료원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 의료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의료원 측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에 이어 임현택 차기 회장은 조 원장을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했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 언급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발 배경을 놓고 조 원장이 의대 증원을 찬성해왔다는 점을 주목하는 시각이 나옵니다. 지금 정권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충 문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원장은 의협이 압박용으로 날 고발하는 것이라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임 회장의 휴대전화를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임 회장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임 회장 측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흘 만에 다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오늘도 남욱 변호사는 위례 개발 사업에 민간업자가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표가 좋아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말이 안 된다며 직접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재판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말없이 재판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와 민간업자들이 윈윈했다고 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도 민간업자 참여를 보고하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 자본 동원이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그걸 듣고 좋아했다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남 변호사가 위례 개발 사업이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어서 접근했다고 하자 이 대표는 민간업자 선정 전 이미 포기한 공약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남 변호사가 어쨌든 개발에 성공하면 재선에 유리했던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위 어르신이 이 대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이 끝나는 대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틀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진욱 초대청장이 물러난 지 석 달 만인데 인사청문회부터 험난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두 번째 공수처 수장으로 낙점된 오동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1998년부터 부산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한 판사 출신입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과정부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며 공수처를 외풍에서 지키고 공정한 수사를 이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야권에서 처장 지명과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 처리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 진상규명 등을 위해서 특검법을 오늘 발의를 합니다. 대통령실은 사건 고발과 특검법이 발의된 시점 모두 전임 처장 재임 때라며 특검법과 후보 지명을 연결짓는 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데 관여하고 혐의자를 축소한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공수처에 출석합니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 중 첫 정식 소환입니다. 지난달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약식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 드릴 거고요. 네,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과 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기재한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자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 축소와 이첩 중단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4시간 만에 회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행사됐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유 관리관이 핵심 메신저 역할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 2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종전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저희 취재 결과 러시아가 이르면 다음 달 우크라이나 대공세를 계기로 전쟁을 아예 끝내는 종전 로드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방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푸틴의 체면은 살리는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황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이 폭격을 받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에는 러시아 국기가 펄럭입니다. Россия продолжит решать поставленные задачи до полного достижения цели спецоперации. 러시아의 막바지 대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5월 우크라이나의 총력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점으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는 출구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한미일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점령하고 종전까지 선언하려는 게 이번 대공세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개전 당시 푸틴은 두 지역 해방을 침공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Вы сражаетесь за наших людей на Донбассе,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шей родины, России. 이후 전선 확대를 시도했지만 더 이상의 진격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대공세에 성공하면 러시아는 오는 7월부터 전후 복구와 본격적인 재건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계획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보셨듯 푸틴 대통령의 종전 로드맵에 미국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푸틴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일정을 전격 발표했는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서방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외교 행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은서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경제인 회의에서 중국 방문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Планируется визит в мае. Я обязательно возьму. 시진핑 중국 주석이 좋아한다고 말했던 러시아 작가의 책도 전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날짜를 밝히진 않았지만 다음 달 7일 취임식 이후 새 임기 첫 방문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고됐던 일정이지만 확정 짓는 데는 미국의 움직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84조 원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It's going to make America safer. It's going to make the world safer. And it continues America's leadership in the world. 푸틴이 시 주석을 만나면 외교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발표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을 예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 제재로 외교적 고립도 심화하면서 러시아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례 제정 12년 만입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정치 논리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 앞 시민단체들이 좁은 길 하나를 두고 학생 인권조례 폐지 촉구와 폐지 반대를 서로 외칩니다.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이 없어서 현재 학교를 무법천지로 여기에 자신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 인권조례마저 끝없이 폐지된다면 같은 시각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만 표결에 나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권리 강화를 담은 학생 인권 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시도에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지목되는 등 현행 학생 인권 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 인권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반대 청막 농성에 나섰습니다.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치가 교육 현장을 다시 갈등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앞서 충남교육감도 제의 요구를 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40여 년 전인 1982년 경남 의령에서 한 경찰관이 소총과 수류탄으로 56명을 살해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서둘러 사건을 덮으면서 잊혀진 사건이 돼버렸는데요. 42년 만에 합동 위령제가 열려서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줬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황금색 두 손이 흰 비둘기를 떠받친 위령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982년 이른바 우순경 총기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는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묻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엄마, 오늘 실컷 엄마 생각하고 울고 또 보고 싶어할래요. 1982년 4월 26일 밤 국유파출소 순경 우범고는 내연녀와 싸운 뒤 소총 2정과 실탄 180발, 수류탄 7개를 탈취해 국유면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마지막엔 수류탄을 터뜨려 주민과 함께 자신도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56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내가 세 방울 맞았어요. 우리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고. 당시 전두환 정부는 사건을 서둘러 덮었고 유족들은 보상은커녕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루에 진통제를 갖다가 11씩 20알씩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잊힌 사건이 됐다가 3년 전 의령 군수의 건의로 추모공원 건립이 확정됐고 42년이 지나 첫 위령제를 치르게 된 겁니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서 이 위령탑을 짓는 게 저는 국가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령군과 유족회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지하철에 현금 3,400만 원이 든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돈가방이 사라져서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는데요. 범인은 전과 11범이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졸고 있던 남성이 급히 내립니다. 일본인 관광객인데 여행 가방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노약 좌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승객이 가방을 챙겨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은 가방을 끌고 유유히 역사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14일 새벽 6시 20분쯤 50대 남성이 돈가방을 들고 달아났고 가방 주인은 다음 날 경찰에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가방 주인이 지하철을 탄 이곳 종로 3가역부터 80여 대의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틀 만에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가방엔 원화 3천만 원과 엔화 등 총 3,45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남성은 가방 자물쇠를 부수고 집안에 돈을 보관했습니다. 이거요? 네, 처음에는 뭐 거짓말 하더라고요. 다 알고 왔다. 그때부터 이제 다 시인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폭행 등 전과 11범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돈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이 중국인 사업가를 대상으로 벌인 일이었는데요.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 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가방을 들고 달아났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 곁으로 다가가더니 가방을 들고 뛰어갑니다. 30대 중국인이 40대 중국인 얼굴에 가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가방에는 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을 훔친 30대 중국인은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5시간 만에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가방은 출국 전 또 다른 30대 중국인에게 넘겼는데 이 중국인은 다른 50대 중국인과 함께 닷새 동안 서울 대전과 충남 등지로 옮겨 다니다 어제 인천 부평구청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한 놈은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떠났고 한 놈은 돈을 갖고 한국에 있다가 그 돈을 중국으로 도망간 놈한테 5만 불인가를 보냈고. 피해 중국인은 화장품 무역거래차 많은 현금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다 범행을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미리 공항을 답사하고 도주에 필요한 가발과 옷까지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범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나머지 범인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한국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개탄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무려 6만 명분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시킨 미국인이 오늘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야구 모자를 쓴 건장한 남성이 경찰에 붙들린 채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해외에 머물며 국내에 마약 밀반입을 지시한 30대 미국인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공범을 시켜 여행 가방 안에 필로폰 1.95kg을 숨겨 반입하게 했습니다. 6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공범은 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시키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남성은 해외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된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독일에 입국하려다 체포됐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7개월 만에 한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을 외부에서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2년 11월엔 야구 배트 속에 필로폰 500g을 넣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다 미국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 2015년 자신이 몸담고 있던 태국 마약 조직 두목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태국 경찰도 쫓고 있는 인물입니다. 경찰은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보드카페인 척하면서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에는 9개 테이블에서 판돈 2천만 원 포커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경찰이 업소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십 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충북 범죄수사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안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화들짝 놀란 종업원과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카드를 뒤엎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 무허가 카지노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9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는 세무서에 보드카 폐업을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 한 개 층을 통으로 빌려 불법 카지노 영업을 해왔습니다. 영업을 안 하는데 내가 어제부터 올라가 보니까 거의 꽉 찼어요, 낮에. 젊은 애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주차도 못하게 붙여놨고. 업주는 지난 1월부터 SNS 단톡방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9개 테이블에서 하루 4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영리 목적의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진흥법 위반 사안으로 해당된다고 해서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불구속 입건하고 손님들에 대해선 처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내일부터 법에서 정한 5가지 종류의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건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주인과 산책을 하고 있는 흰색 스피츠. 큰 개 한 마리가 달려들더니 주인과 강아지를 공격합니다. 공격한 개는 대표적인 맹견인 로트와일러. 결국 피해 강아지는 숨졌고 견주도 다쳤습니다. 119에 구조 요청된 개물림 사고는 최근 5년간 11,152건.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합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맹견 5종을 기르는 경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 등록과 중성화,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고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기질 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 견주는 10월 26일까지, 새로 기르는 경우는 입양 후 3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맹견 사육 조건이 강화됐지만 개물림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맹견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애들 중에도 위험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중요한 거지 견종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 같은 거? 그런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있으면. 정부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신설해 반려동물의 행동교정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앞으로 5대 맹견의 사육 허가를 받으려면 이들에 대한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의 공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기질 평가는 어떻게 받는지,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재분 기자, 맹견 기질 평가는 누구한테 어떤 테스트를 받는 겁니까? 네, 기질평가위원회는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사전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소유자는 반려견이 앉으라는 지시를 잘 따르는지, 평소 행동과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 100개에 답해야 합니다. 이후 특정 상황에서 맹견의 행동을 평가하는 관찰평가가 이뤄집니다. 유모차나 벨이 울리는 킥보드가 지나갈 때, 또 낯선 사람과 작은 개를 만났을 때 등 이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과에 유리합니다. 자, 그럼 기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맹견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정부는 2번의 기회를 더 주고 그 사이 훈련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3번의 기질평가를 모두 탈락하면 현실적으로 안락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요, 시도지사는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될 경우에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불복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견들만 무는 건 아니잖아요. 진돗개는 맹견으로 분류가 안 되는데 물림 사고 많지 않았습니까? 네, 2년 전엔 진도 믹스견이 8살 아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달 강화도에선 풍산개가 노인 3명을 물어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팩보험 상품에서 진돗개와 풍산개 등의 반려동물 배상 책임 담보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개물림 사고 시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담보인데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들 견종이 개물림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맹견이 아닌 다른 사고견들도 기질평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맹견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개가 사람이라든가 다른 동물한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맹견을 개인은 키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는 맹견의 종류를 1, 2급으로 분류해서 19종으로 관리합니다. 이 견종들은 기질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요. 이 가운데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4개 종은 개인 사육이 금지됩니다. 이 영국은 1991년 위험견법을 제정했습니다. 피플테리어 등 일부 맹견을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했고 이들 견종을 키우려면 자격증을 따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기질평가 테스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질평가 테스트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물림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기질평가 테스트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계속해서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덤벼들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밖에서 식사 한 끼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햄버거와 피자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맥도날드가 다음 달 2일부터 치즈버거와 불고기버거 등 16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까지 올립니다. 지난해 2월 일부 메뉴를 평균 5.4% 올린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인상했는데 6개월 만에 또 올린 겁니다. 이에 따라 불고기 버거는 지난해 초 2,800원에서 3,400원으로 빅맥 세트는 6,500원이었던 것이 7,20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체제가 뭐 13,000원, 15,000원 하는 메뉴들밖에 없으니까 햄버거를 자주 이용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가격 올라가는 주기가 좀 짧아지면 좀 덜 찾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요. 다른 외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굽네 치킨은 최근 치킨 가격을 1,900원씩 올렸고 파파이스도 샌드위치와 디저트 등 가격을 평균 4% 인상했습니다. 먹는 거를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고 있기는 해요, 사실. 근데 오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오게 될 것 같아요. 피자헛도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올립니다.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경우에 2, 3위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울 시내 호텔들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뷔페 가격을 올리면서 외식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한국전력이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2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한 재무 위기를 타개해보려는 자구책인데 산더미 같은 빚을 털어내기는 역부족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200조 원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이 오는 6월 희망퇴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9년 사상 첫 적자에 42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지 15년 만인데 이번엔 150여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희망퇴직 비용 122억 원은 한전 임직원들이 반납한 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자구 대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관련 자격 요건과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은 부동산과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없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도 손익분기를 맞추기 위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 올려야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26원만 인상돼 결국 4조 원 넘게 적자가 났습니다. 현재 감당해야 할 이자만 하루 90억 원, 연간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생긴 게 원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어 한전의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아시아 최대 자동차 행사인 중국 베이징 모터쇼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내놓은 테슬라는 불참했는데 기존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포르쉐, 벤틀리 등 럭셔리 브랜드까지 새로운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춘추 전국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렵한 몸매의 은색 세단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른 중국 비아디의 신형 전기차 U7입니다. 예상 가격은 무려 1억 8천만 원. 가성비를 벗어나 프리미엄 차량 경쟁에도 뛰어들겠다는 자신감입니다. 2023年以302万辆的销量成绩夺下了中国汽车市场的年度销量冠军。 코로나 여파로 4년 만에 열린 베이징 모터쇼. 대세를 반영하듯 대부분의 업체가 전기차를 앞세웠습니다. 포르쉐는 중국 소비자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전기차 타이칸을 공개했고 BMW의 미니는 소형 전기 SUV 라인업을 내놨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 중인 우리 업체들도 다양한 신차를 공개하며 반격을 다짐했습니다. 차별화된 고성능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서 중국 시장 내 현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다변화된 수요 또한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전자업체들도 자체 제작한 신형 전기차를 선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반면 매출 하락과 정리 해고 등 악재가 겹친 테슬라는 이번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841만 대가 팔린 중국에서는 올해 1000만 대 가까운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법정 스님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는 불이람을 딱 한 번 찾으셨습니다. 스님은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모자가 산을 내려올 때 개울물이 비에 불어 징검다리를 건넜습니다. 등에 업힌 어머니가 바짝 마른 솔잎단처럼 가벼웠습니다. 스님은 두고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음악학자 이강숙 선생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쯤 마지막 뵙고는 임종도 못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쥐어드리고 돌아설 때 마지막 했던 말씀이 오랫도록 귓가를 맴돕니다. 야야, 니 그리 바쁘나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나. 부모 자식 사이 애틋한 마음을 어찌 말과 글로 다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욕망의 물씬이 지배하는 속된 세상에서는 그 무조건 무한정한 사랑에 돈이 끼어들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버린 폐륜 가족의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대의 대사 한 토막부터 떠올립니다.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이 모른 채 한다. 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은 상냥하다. 호라비 고리오 영감은 딸 바보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두 딸에게 지참금으로 줍니다. 귀족과 은행가에게 시집을 보낸 뒤 뒷골목 하숙집에서 연금으로 살아갔습니다. 딸들은 사치와 낭비에 빠져 다시 아버지에게 손을 벌립니다. 아버지는 연금까지 내주고는 무일푼으로 숨을 거두며 중얼거립니다. 재산을 거머쥐고 있었다면 딸들이 지금 내 뺨을 키스로 핥고 있을 텐데. 헌재 결정은 국민의 상식과 감정에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돈과 자식 사랑과 효도가 이루는 삼각함수는 난해합니다. 폐륜과 불효의 수량을 저울에 달 수 있을까요? 상속 다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사랑이란 법이상의 것입니다. 효도각서를 쓰라 하고서 받는 효도가 따뜻하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밤 깊고 안개 짙은 날엔 등대가 되마. 넘어져 피나면 안 되지. 내가 올 때까지 밤새 등대가 되마. 법으로 사랑을 다스려야 하는 세태를 들여다보며 피부치들이 서로를 따스하게 비추는 거울로 삼았으면 합니다. 안개도 암초도 함께 헤쳐 나가도록요. 4월 26일 앵커 칼럼 오늘 내리사랑 치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모레는 29도까지 올라서 7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청,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잔류 먼지의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울산이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대구가 30도, 안동이 29도, 광주 2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와 함께 고온 현상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